2023년 가을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50대 중반의 박 사장이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15억짜리 아파트 매물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요. 중개사가 묻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시나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팝니다. 더는 안 사요. 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다른 부동산을 안 산다고? 그럼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땅은 배신하지 않아. 한국에서 부자 되려면 부동산이 답이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친구가, 회사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걸.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통했던 공식입니다. 실제로 먹혔거든요. 1970년대 서울 아파트 평당 20만 원, 2020년 평당 3천만 원, 1,500배 올랐습니다. 저축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부를 부동산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 그 공식이 통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도 부동산을 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 부자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걸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곤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 건설사, 정부, 그리고 이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침묵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부자들의 해외 송금액이 47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돈을 한국 밖으로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국세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순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해외 자산 비중이 2020년 15%에서 2023년 25%로 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10%포인트 증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1997년 IMF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부자들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트 청약에 몰립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1970년 3,200만 명에서 2020년 5,200만 명으로 60% 증가했습니다.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가 250달러에서 3만 달러로 120배 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이 필요하죠. 그런데 서울은 좁습니다. 6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사기만 하면 오른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1980년 강남 아파트 5억 원, 1990년 10억 원, 2000년 20억 원, 2010년 50억 원, 2020년 100억 원, 매 10년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경험이 5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화가 됩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무조건 아파트 사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신에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됩니다.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먼저 인구를 보겠습니다. 한국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4,7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보다 500만 명 감소합니다. 더 심각한 건 가구 수입니다. 2035년부터 가구 수도 감소합니다. 가구 수가 줄면 집 수요도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출산율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3년 한국 합계 출산율 0.7입니다. 이건 세계 최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7이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와 30대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집을 살 사람이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반토막 나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고령화입니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입니다. 2050년에는 40%가 됩니다.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팝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진다던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걸 모를까요? 아니죠.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해외 부동산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2023년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어디에 사는 걸까요?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입니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주 부동산 구매액이 전년 대비 50% 급증했습니다. 왜 해외 부동산일까요? 간단합니다.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연간 150만 명이 미국으로 갑니다. 플로리다는 특히 인기입니다. 따뜻하고 세금이 낮고 일자리가 많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합니다. 연간 30만 명이 넘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도 오릅니다. 마이애미 아파트 가격은 최근 5년간 50% 올랐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50대 부동산 투자자 최 씨. 그는 2022년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억에 샀던 걸 30억에 팔았습니다. 5억 차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콘도를 샀습니다. 5억 원짜리 두 채를 샀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다른 곳에 투자했습니다. 1년 후 그 콘도 가격은 각각 6억 원이 됐습니다. 총 2억 원 수익입니다. 반면 그가 팔았던 강남 아파트는 2023년 가격이 2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아파트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 2억 원 손해를 봤을 겁니다. 최 씨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 해외로 가라.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 아파트 청약에 매달립니다.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 부자들은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부자들이 가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자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개인의 외화 예금이 2023년 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12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화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달러일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환율이 1200원 초반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350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150원 올랐습니다. 12% 상승입니다. 이게 당신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진 원화 가치가 12% 줄어든 겁니다. 월급 400만 원이라면 실질 가치는 35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손해보는 거죠.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꿉니다. 외화 예금을 만들거나 달러 채권을 샀거나 미국 주식을 삽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원화에서 달러로 갈아타는 겁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의 평균 달러 자산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달러 자산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IT 기업 임원 김 씨. 그는 연봉이 2억 원입니다. 자산은 총 15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10억 원, 현금 5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요? 그런데 2023년 초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원화 비중을 줄이자 5억 원 중 3억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환율 1250원에 바꿨습니다. 1년 후 환율이 1350원이 됐습니다. 그의 달러 자산은 원화 가치로 3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 수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반면 그대로 원화를 들고 있던 사람은 실질 가치가 12%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일반인은 모든 걸 원화에 몰빵합니다. 월급도 원화, 저축도 원화, 부동산도 한국, 전부 한국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자산을 분산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 나눠서 투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으로 방어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으로 방어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더 놀랍습니다. 부자들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금 현물 거래량이 2023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영원합니다. 종이도는 휴지가 될 수 있지만 금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해도 금은 남았습니다. 대공황이 와도 금은 빛났습니다. 금값을 보겠습니다. 2020년 온스당 1,800달러였습니다. 2023년 2,100달러를 넘었습니다. 16%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2025년 금값이 2,5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왜 오를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합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불안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안전 자산으로 갑니다. 금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자료를 보면 고액 자산가들의 금 투자 비중이 평균 10%입니다. 일반인은 2%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정보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PB를 통해 조언을 받습니다. 지금 금을 사두세요. 앞으로 더 오릅니다. 일반인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적금을 팔고 싶어 합니다. 금은 안 팔아요. 수수료가 적거든요. 실제로 금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자영업자 이씨. 그는 2021년 치킨집을 팔았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한 겁니다. 손에 남은 돈 5억 원.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이미 늦었습니다. 주식?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때 아들이 조언했습니다. 아버지, 금 사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5억 원 중 1억 원으로 금을 샀습니다. 2021년 온스당 1,700달러였습니다. 2년 후인 2023년 그 금의 가치는 얼마가 됐을까요? 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 수익입니다. 연평균 15% 수익률입니다. 은행 적금 금리가 4% 시대에 15%를 번 겁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아들 말을 들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만약 부동산에 넣었으면 지금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5억으로 샀던 아파트들이 2023년 4억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가는 네 번째 곳은 주식입니다. 그것도 한국 주식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이 2023년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90%가 미국 주식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 4개 종목이 전체 50%를 차지합니다. 왜 미국 주식일까요? 성장성 때문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2020년 3,000포인트에서 2023년 2,5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16% 하락입니다. 반면 미국 나스닥은 13,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로 올랐습니다. 15% 상승입니다. 엔비디아는 더 놀랍습니다. 3년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샀습니다.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년째 제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부자들만 이렇게 움직일까요? 정보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PB, 세무사, 변호사, 투자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요즘 어디가 좋아?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 미국 부동산 괜찮더라. 이런 정보가 오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반면 일반 셀러리맨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회사 갑니다.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엔 쉽니다.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뉴스는 늘 늦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다 사고 나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고점에 사서 손해보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을 벌리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법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언론은 부동산 광고를 받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이 올라야 이득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사라. 이게 함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삽니다.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평생 빚더미입니다. 40대 직장인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5%라면 한 달 이자만 40만 원입니다. 월급의 10%가 이자로 나갑니다. 이게 20년, 30년 계속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을 지더라도 투자용으로 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습니다. 반면 일반인은 집에 살기 위해 빚을 집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그냥 이자만 내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부자는 빚으로 자산을 삽니다. 일반인은 빚으로 부채를 삽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이유입니다. 팔기 전까지는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매물이 쏟아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대출은 그대로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죠. 이걸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집주인은 망합니다. 세입자도 피해를 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집값이 2년 새 20% 떨어졌습니다. 전세금은 6억인데 집값은 5억이 됐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억을 더 줘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 부동산 시장 붕괴입니다. 부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져나간 겁니다. 2022년에 팔고 나간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2023년에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보십시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합니다. 그들이 가진 집을 팝니다. 공급은 폭증합니다. 수요는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출산율 0.7입니다.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끌에서 산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 겁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빠져나간 이유입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그래서 해외로, 달러로, 금으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모든 걸 한국 부동산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을 만드십시오. 전체 자산의 20%는 달러로 바꾸십시오. 외화 예금을 만들거나 미국 주식을 사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방어가 됩니다. 금도 좋습니다. 전체 자산의 10%는 금으로 가져가십시오. KRX 금시장이나 금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물 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은 절대 피하십시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꼭 사야 한다면 서울 핵심 지역만 고려하십시오. 강남, 서초, 송파, 그나마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현금이 충분할 때만 하십시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하십시오. 정보가 돈입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정보를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 공부를 하십시오. 환율, 금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으십시오. 유튜브든 책이든 뉴스든 매일 30분씩 투자하십시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게 방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달러, 금, 미국 주식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출산율 폭락, 모든 지표가 부정적입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영끌에서 대출 받아서 삽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 분산, 리스크 관리, 정보 습득, 이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됐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부동산만 믿을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